매니저는 울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윤 여정이 한 말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아카데미에서 발표된 최종 후보작 발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듯이 거짓말처럼 미나리도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6개 부문에 오른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년 연속 놀라운 쾌거라면서 보도했고 우리 국민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발표에 한국은 웃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오스카에 분노하며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중국이 분노한 것은 미나리와 마찬가지로 올해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중국계 감독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는 전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203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여성 감독으로는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고 개인 통상 82관왕에 오르며 단일 시상식 시즌 역대 최다 수상 신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이 자오 감독이 활약하자 한국에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에게 열광할 때 중국인들은 우리에게는 클로이 자오가 있다며 그를 중국의 자랑,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대서특필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클로이 자오감 발언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한순간에 급반전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자오 감독은 미국 영화 잡지 필름메이커와 인터뷰에서 14세에 중국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유학한 이유를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그 이유를 내가 10대에 고국을 떠난 이유는 중국은 거짓말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호주의 온라인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클로이 자오 감독을 치켜세우던 중국 네티즌들과 매체들은 빠르게 등을 돌리며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중국 내 개봉 예정이던 노매드랜드에 대한 소개 역시 유명 영화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은 그에 대해 중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라며 비꼬았고 그가 미국인이라면 왜 우리가 그의 성공을 축하해야 하는가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사회과학 아카데미 연구센터도 아직 클로이 자오를 치켜세울 때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했고 지난 5일엔 노매드랜드에 대한 해시태그에 대한 검색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뉴욕타임즈는 수년간 중국 영화 시장의 유일한 문제기는 중앙정부였는데 이제 중국의 온라인 애국자들이 점점 영화의 명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은 자오 감독의 영화에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매드랜드도 중국 리뷰 사이트에서 10점 만점에 8.4점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자오 감독의 영화는 우리의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중국을 모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응은 마블 영화를 즐기는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오 감독이 곧 개봉할 마블 영화 이터널스의 연출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터널스는 할리우드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와 리처드 매든 그리고 한국 배우 마동석 등이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광하는 중국인들은 자오 감독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면 이 영화까지도 볼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소 국수수의 성향으로 잘 알려진 관영 매체 한츠스버의 후시진 편집장은 자오 감독의 과거 발언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지만 영화 개봉마저 막을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은 갈등과 불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중국 정부는 과거 중국이 거짓말투성이라서 떠났다는 감독의 영화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안드레스 해머가 연출한 두나 스플리트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이 작품은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로 인한 중국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작품을 비판하며 이를 후보로 올린 아카데미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못지않게 일본도 실망감을 넘어 오스카 발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2001년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치고 역대 흥행 수입 1위에 올랐다고 자랑했습니다. 귀멸의 칼날의 흥행 기록이 더욱 경이로운 것은 센가 치히로가 300억엔 고지를 밟기까지 253일이 걸렸지만 귀멸의 칼날은 불과 73일 만에 이 기록을 깼다는 것입니다. 이 애니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NHK가 메인 뉴스에서 약 20분간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랑이라 여겼던 귀멸의 칼날이 오스카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은 기대했던 오스카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 지명에 귀멸의 칼날이 오르지 못하자 귀멸의 칼날 오스카 후보 불발이라는 제목을 앞다투어 속보로 내보내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에 오른 윤여정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시비가 엇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귀멸의 칼날은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인 에리고가 만든 애니 오페라가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페라는 이번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오른 유일한 아시아 작품으로 2020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디즈니, 픽사, 블리자드, 시네사이트 등 유수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에서 특별 상영을 마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작품이 오스카에 관심에서 밀려나고 한국의 영화와 애니가 주목받는 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클로이 자오 감독의 발언을 중국이 문제 삼은 것처럼 지난해 오스카에서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섬뜩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92회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사관왕을 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을 때 유일하게 일본에서도 분장상을 받은 일본 태생의 미국인 가즈히로 치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를 일본이 낳은 영화인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일본 언론은 수상 직후 그에게 일본인으로서 정체성과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안하지만 난 일본을 떠나 이제 미국인이 됐다. 꿈을 이루기 어려운 일본의 문화가 싫다. 그 문화가 싫어서 일본을 떠났고 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일본 언론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를 하는 이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유를 갈망했고 무엇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투성이인 중국을 떠났고 꿈을 이룰 수 없는 일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창작자들은 창조와 경쟁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한국에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터에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미국에 가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계는 1990년대부터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실험적인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업성까지 갖추게 되었고 훌륭한 감독과 뛰어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배출한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이창동 등 한국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은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도 그에 맞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중국, 일본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할리우드가 있듯이 한국에는 충무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선박인 가스 추진선 발주 증가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전 세계 발주량의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254척입니다. 이 중 LNG나 LPG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추진선이 54척을 기록했습니다. 비중으로는 21.3%입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가스 추진선 비중이 각각 10.1%, 14.9%였습니다. 따라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올해 발주된 가스 추진선 54척 중 40척을 수주하며 74.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전 세계 발주량에서 4척 중 3척을 한국이 가져가는 셈입니다. 최근 가스 추진선 발주가 가스 운반선을 넘어 컨테이너선과 탱커선까지 확대되는 것도 한국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가스 추진선은 LNG나 LPG 가스 운반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다른 선종들도 가스 추진선으로 속속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발주된 가스 추진선 54척 중 37척은 탱커선과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비가스 운반선입니다. 비중이 벌써 68.5%에 달합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발주된 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의 경우 16척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수주율 100%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스 추진 탱커선 14척 중 14척도 전부 한국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근 가스 추진선 발주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낮춘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덕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스 추진선 발주는 더욱 크게 늘어날 예정이고 향후 선박의 대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라 되돌릴 수가 없죠. 가스 추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추진선은 다른 선박과 달리 높은 건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LNG선 등 가스 운반선과 관련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는 이러한 기술력 장벽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주 독주가 기대됩니다. 중국은 해당 분야에서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한 선사가 프랑스 회사로부터 수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업계에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선사들의 눈길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 가격은 중국보다 10에서 20%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 추진선 분야에서도 특히 한국 조선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먹거리는 LPG 선박입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발주된 LPG선 26척 중 20척을 수주하며 전 세계 점유율 77%를 차지했습니다. LPG선 발주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LPG선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전 세계 LPG 해상 수송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1억 300만 톤이었던 LPG 해상 수송량은 2021년 1억 1,700만 톤으로 13%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선전에 중국과 일본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그동안 조선업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중심으로 조선업 시장이 재편되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당 수백억엔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까지 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공적 자금까지 투입한 것입니다. 이유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효과는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 근처에도 못 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기술력은 잠수함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술로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잠수함 3번함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세 척 모두 인도되며 10년의 잠수함 1차 산업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잠수함의 이름은 알루고로입니다. 특이한 이름이죠? 힌두신이 들고 있는 무기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알루고로는 길이 61m, 배수량 1,400톤급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 거리가 18,000km에 달해 장거리 원근의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운전을 했습니다. 250m 깊이까지 내려가 1시간 30분 자망하는 최대 작전심도 시험 성공 등 인도네시아 최초 기록을 여럿 남겼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최고의 잠수함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모든 게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죠.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은 국내 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가 계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승용차 수출 7만 대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수출한 쾌거입니다. 특히 이날 인도된 3번함은 인도네시아 해군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도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면이 모두 바다이다 보니 해양 강국을 꿈꾸는 건 당연하겠죠? 이번 잠수함은 그런 인도네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자체 조립한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말이죠. 잠수함은 5개 섹션으로 각각 만든 뒤 조립하는 방식인데 완제품을 2017-2018년 한국에서 들여온 1번함, 2번함과 달리 3번함 알루고로는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조립 공정에 인도네시아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덕분에 잠수함 자체 건조로 가는 커다란 능선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이에 고무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4월 3번함 진수식 때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세척을 더 들여오는 2차 사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조립에 이어 잠수함 완전 건조를 위한 다음 단계인 섹션 자체 제작도 2차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수금 1억 8천만 달러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2차 사업은 현재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2019년 10월 임명된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반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F-X 전투기 사업과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그런데 당초 인도식에 불참하려고 했던 프라보워 장관이 잠수함 인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완전 건조로 잠수함 자립을 이루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양국 관계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15일에도 한국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양국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가자는 쪽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란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